최근 들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은이든 코인이든 투자 영역에 있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런저런 내용들이 매체나 입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금리는 이자이고 인플레이션은 간단하게 물가 상승, 곧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잠기므로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이 폭락하게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플레가 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잡한 그래프와 표, 전문적인 용어를 들어 설명하면서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죠. 괜시리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프고 그 상관관계가 어찌 되는지 알쏭달쏭 하기만 합니다. 헷갈리죠? 참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들에겐 혼돈의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감이 오지도 않고요. 경제학자도 아니고 투자 전문가도 아닌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대응이 묘연하기만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할 때일수록 늘 백수가 추구하는 혼돈 속의 탈출구는 바로 단순함입니다. 복잡하게 고민은 하되 단순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볼 때나 신문을 볼 때, 전문가의 칼럼을 읽을 때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졸리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고 책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전문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키워드,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그래, 그렇지 하고 흘러가는데 막상 그 용어들이 익숙하게 내 머릿속에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거죠. 코끼리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으면 코끼리가 걸어간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코끼리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면 덩치는 엄청나게 크고 껍데기는 두껍고 회색 빛을 띠는데 코가 꼬리보다 크고 다리는 4개인데 코를 손처럼 사용하는 짐승이 걸어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의 진도가 쭉쭉 빠질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먼저 용어를 쉽게 이해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죠.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여러 해석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 방송 보고 계시니까 금리와 인플레를 백수의 눈으로 한번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경제 전문가도 투자 전문가도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6월 중순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것이고 7월부터는 계속 빠지다가 10월 말부터는 반등할 것이다. 절대 이렇게 예측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설령 한두 번 맞는다 하더라도 계속 그 예측이 유지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하루 이틀 주가도 예측이란 것은 신의 영역인 거죠. 다만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 생활하고 체감하면서 또 역사적인 경험으로 이미 알게 모르게 체득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돈은 흔해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성장해 왔고 변수는 있어 왔지만 삼전이 현재의 추세만 유지해준다면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다. 그리고 삼전이 가능성이 희박하게 남아 망하면 어떡하지? 상폐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까지는 투자의 개념에서는 마땅히 안아야 하는 최소한의 리스크인 거죠. 비행기를 타기 전에 혹시나 추락하면 어쩌나 하는 상상을 한 번씩은 해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말의 걱정은 있긴 해도 비행기를 타야겠다고 판단하면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쩌면 거의 다 설명이 된 것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잡한 경제학 용어와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극히 단순하다는 거죠. 많이 아는 것이 힘이긴 하지만 힘이 세다고 곧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렵다고만 말고 우리는 단순하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누구도 미래를 예단할 수 없으므로 저도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두 가지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 예를 들었었던 코끼리라는 용어에서 막히지 않게, 즉 키워드를 단순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리 인상. 요즘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영끌한 투자자들은 이제 그 이자를 감당 못하게 될 것이고 유동성이 잠겨서 자산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금리가 오른다. 금리는 이자죠. 이자는 돈의 가치를 뜻합니다. 돈의 사용료가 이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가치가 있으면 사용료가 오를 것이고, 즉 금리가 오를 것이고, 돈이 가치가 없으면 이자가 떨어질 겁니다. 즉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 돈의 가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죠. 10만원 들고 마트 한번 다녀오시면 알게 되고, 조카 용돈 10,000원 줘보면 고맙다는 말보다는 피식 웃으면서 인상 쓰는 조카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용돈 준다고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게 되겠죠. 돈 가치가 없는 거죠. 계속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이 4조 달러를 뿌리겠다는데, 달러에다가 0세개를 붙이면 우리 원화죠. 4조에다가 0세개를 붙이면 4천조, 환율을 1,000원이라고 쳐도 4천조 원이 되겠네요. 1,000조 다음은 단위가 경인가요? 단위도 헷갈립니다. 아무튼 기축통화의 나라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저렇게 뿌려대는데, 원달러 환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돈을 찍어서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가요? 지금이 바로 너도 나도 돈을 찍어서 뿌리고 있고, 따라서 화폐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해 가고 있는 시기인 거죠. 그 화폐 가치인 금리, 즉 금리가 떨어져 있는 저금리 상태인 겁니다. 통화량 그래프입니다만,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으로나 인위적으로 그 가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금리 인상으로 풀린 유동성을 줄인다는 것은 한참 나중의 얘기인 겁니다. 설사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란 수단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돈을 걷어들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돈 뿌리는 걸 먼저 줄이거나 멈추는 방법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마구마구 돈을 뿌려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이 유동성을 해소한다? 돈을 해소한다? 뭔가 그건 말이 안 되죠. 여기 파서 저기 메꾸고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냥 양적 완화의 시대도 아니고 무제한 양적 완화의 시대인 겁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돈을 세상에 뿌려대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둘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뭐죠? 다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치와 물가는 상승한다는 뜻이죠. 아니, 사실 실물 자산의 가치가 가만히만 있어도 지금 상태라면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왜? 그 가치를 매개하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계속 뿌려대니까. 중간 단계인 리플레이션이 있긴 합니다만, 그 단계에 앞서 이미 인플레 얘기가 계속 투자자들을 쿡쿡 찌르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까 금리를 풀어본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다른 말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뭐냐? 바로 인플레이션은 세금입니다. 에? 그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의 화폐 수량 교환 방정식을 예를 들자면 MV는 PQ인데요. M은 통화량이고 V는 통화 유통 속도, P는 물가고요. Q는 생산, 즉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을 고정시켜 놓고 통화량, 즉 돈의 양만 늘리게 돼도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방정식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쉽게 얘기해 보자면, 내가 1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만일 정부에서 돈을 지금의 2배로 찍어서 뿌리게 된다면 돈의 가치는 절반인 5천만 원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화량의 증가, 유동성 증가, 즉 양적 완화만 지속된다면 가만히 앉아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하락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통화량은 민간이 못 건드립니다. 즉 정부가 그 하락 가치만큼의 세금을 걷어가게 되는 것이죠. 화폐량을 늘리는 만큼 사람들이 보유한 모든 화폐에 그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옛날 IMF 때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금모으기 운동을 예로 들어보면요. 당시 정부가 돈으로 사람들의 실물 자산인 금을 사들이고 사람들의 금은 국가로 이동하고 대신 사람들은 돈을 받게 됐었죠. 이렇게 국민은 정부에게 금을 팔고 정부는 싼 값에 금을 사들이게 됩니다. 국민에게 있던 금은 정부로 이동을 하고
정부가 발행한 돈은 국민에게 갔죠. 이 상태에서 국가가 돈을 더 찍고 풀어서 인플레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금의 가치는 오르게 되니까 국가로 기속된 자산, 금의 가치는 불어나고 반대로 금을 팔아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실물 자산을 잃게 되고 현금 가치 하락까지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국민들이 기존의 같은 양의 금을 사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하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치적 세금이다. 이해가 되시죠? 앞에 설명드렸던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리는 이자, 돈의 가치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양적 완화, 즉 돈을 뿌리는 행위는 무제한으로 지속되고 있는 중이며 인플레이션은 정치적 세금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돈을 뿌려서 실물 자산, 물가가 상승하게 만들면 보유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실질적 세금은 그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소 올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부채와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돈을 뿌리게 되면 표도 없고 조세 저항 없이 세금도 걷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금리를 물가 상승률만큼 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설령 금리 인상이 있다고 해도 금리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놔두지를 않겠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레버리지라면 금리 인상보다는 되려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정치적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세금은 당연히 시장 상품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만일 금리마저 상승하게 된다면 그것도 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은행이자도 원가니까요. 원가가 오르면 자산, 제품, 상품의 가격도 모두 오르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은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한 화폐 가치의 하락과 제품, 상품, 서비스, 자산을 비롯한 모든 것들의 원가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anyway 이런 시기에도 우리의 투자 행동의 방향은 단순하죠.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자산을 산다. 둘째, 자산을 판다. 현금을 보유하겠다는 거죠. 셋째, 보유한다. 현 상태를 유지한다죠. 자, 그럼 우리의 자산, 그게 삼성전자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은이든 내가 실물 자산, 그것이 내재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선택, 즉 최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최악의 선택이 몇 번인지에 대한 판단은 역시 투자자 본인, 각자의 몫이 되겠죠.